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이벤트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 업계 수요 이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대한 내용으로 매우 시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전기차 섹터를 오래 봐오셨던 분이시라면 중국에서 작년 말부터 6월까지 이어졌던 가격 경쟁은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시의 핵심은 전기차에 의한 문제로만은 생겼다기보다 중국에서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가계 수요가 크게 줄면서 공장 가동률 유지를 위해 전기차의 판촉 경쟁이 시작됐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양은 미래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침투율에 앞서서 당사가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가동률 유지를 위해서 판촉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반기 미국에서 수요가 줄어들자 7월에서부터 여러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이버 콘텐츠에서 7월 18일에 전해드린 포드의 전기차 수요 이슈인데요. 점점 EV 브랜드 파워가 약한 기존의 OEM들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당시에 다뤘었습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E는 두 차례 가격 인하를 올해 발표했죠. 여기서 갑자기 7월이 되자 F150 라이트닝 수요가 줄어들면서 약 6,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당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7월 15일에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트럭의 파일럿 양산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특히 F150 라이트닝 계약자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비슷할 것이므로 기존 예약자들의 취소율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부터 점점 비싼 전기차에 대한 주문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GM과 포드는 아시다시피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현재 5만 대 정도 팔던 레벨에서 50만 대, 그리고 2026년까지는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수준까지 빨리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이 정도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조금은 밀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다만 해당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속도의 문제일 뿐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들 간의 문제로 하나 생각했던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연말에 테슬라를 다루면서도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간 1억 대 정도 파는 자동차 시장에서 ASP는 물론 낮지만 3천만 대 정도 판매하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국산 선호 움직임은 다소 부담스러운 이슈겠죠. 특히 그게 더 잘 드러났던 건 디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크게 변하지 않던 폭스바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현재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의 ID3가 여기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동안 뜨거운 문제였던 건 유럽에서 36,000달러 정도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중국에서 반값에 가까운 17,500달러에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다는 게 이슈였죠. 심지어는 동급 C 세그먼트인 비아디의 친 EV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혹은 비슷한데도 원하는 만큼 안 팔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주로 그랬던 것처럼 자국산 품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외국산을 좋아하다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국산을 급격히 선호하는 움직임이 전기차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전기차 수요를 얘기 드리면서 네이버 콘텐츠에서 7월 18일 날 당시에 포드 딜러망의 인터뷰를 자료로 전해드렸는데요. 트위터의 카 딜러십 가이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이미 딜러십에서 포드 마하 E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상용밴인 이 트랜짓은 거의 죽어 있으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구매자들의 인도 거부자가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보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F150 라이트닝의 예약자들 중 약 50% 정도만 실제로 인수하고 있고, 마하 2 수요는 크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우버에게 플릿 단위로 매도했다는 제보자도 있었죠. 사실 이것을 살펴보면 6월 15일까지만 해도 도이치뱅크 컨퍼런스에서 포드는 전체 가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 EV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코멘트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말 약 45일이 지났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급격한 톤다운을 보인 것이죠. 당시에 가격 압박이 극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전기차의 가격 프리미엄이 1분기에는 2,000달러 정도 감소했으며 2분기에는 3,000달러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의 승자와 패자가 갈릴 때까지는 불안정할 것이란 내용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했죠.
하이브리드 전략은 결국엔 브릿지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EV로 전환하는 시점을 약간 늦추는 것입니다. 9월에 F150의 라이트닝 램프업으로 생산량을 3배 늘릴 것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입장에선 가격 다운을 통해서 밀어내야 하는 입장임을 밝힌 것인데요. 이에 당초 계획보다 전기차 한 대당 손실 금액이 커지면서 브릿지 전략으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늘리고 그 사이에 전기차 생산량 60만 도달 지점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따라서 순수 전기차,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당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단속 강세를 보였었죠. 그 후 약 일주일 뒤 루시드에서도 비슷한 문맥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루시드의 가격 인하 배경으로 많이 언급됐던 트윗이 당시에 샤샤 얀신에게 나왔는데요. 루시드 제품을 예약했던 고객이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28,000대 수준으로 약 1.5년의 백로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6개월 만에 2주치로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2주치는 거의 그냥 백로그가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죠. 따라서 추정할 때 그동안 약 3,000대 정도밖에 인도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예약자의 약 90% 가까운 규모가 어딘가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말 사이 현대차 그룹의 8월과 9월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이 나왔죠. 자동차 업계의 수요를 보기에는 연이어 이은 뉴스가 불편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신문의 정치현 기자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주요 협력사에게 판매가 저조한 일부 전기차용 부품 생산량을 최대 20% 정도 감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제외한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연초 기대치보다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이유였다고 추정됩니다. 자동차의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여기 로고와 함께 제가 적어놨는데요. 테슬라는 가격 변동이 다소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변동도 컸고 최근에는 R&D 투자액을 늘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다소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자동차 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방어하고 있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기업은 페라리와 그리고 스텔란티스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유지된 기업은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이죠. 폭스바겐과 포드, GM은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미래 성장성, 특히 EV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주가 추이들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주가 차트는 2년치로 가져왔는데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한 차례 꺾였었고 그리고 마지막 12월부터 1월까지의 하락은 중국에서 급격한 판매 저하와 그로 인한 가격 인하가 주로 트리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하락 트렌드였던 GM과 포드, 폭스바겐은 회복하지 못하고 2년째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었던 스텔란티스와 BMW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판매 대수와 영업이익률 모두 늘고 있는 페라리와 리오토는 뉴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자동차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차트는 결국엔 금리입니다. 여러 제품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코로나 기간 동안 1인 1차량 구매가 필수적이었고 해당 사이클이 끝나가면서 PC 시장과 같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경험한 것인데요. 이번에 인플레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기 전 금리가 3.85%였음을 기억한다면 현재 7월 말 기준 5년의 신차 대출 금리가 7.18%라는 느낌이 조금 더 세게 오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리뷰에서도 개인적으로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가격과 마진 방어를 얘기하기엔 아직 조금은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영향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현금 100%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일정 수준의 다운페이를 넣고 나머지는 융자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금리가 85%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IRA 효과를 받아서 텍스 크레딧으로 $7,500만큼의 효과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차 가격이 35%만큼 줄어들었다고 해도 결국에 월 이자 납부는 이전에 대비해서 17%가량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일부 모델의 경우 저금리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사측에서 대출금리를 보조해 놓은 게 훨씬 이득인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머스크의 이번 실적 발표 내에서도 결국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실상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라는 말이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 슈퍼마이크로가 촉발한 엔비디아의 공급 우려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시장에서 앞선 자동차 얘기보다
파급 효과가 더 컸는데요. 지난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신규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하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8월 9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 이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소개드리는 것인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기업으로부터 서버용 CPU와 GPU를 받아 조립하고 렉으로 공급하는 서버 OEM입니다. 오른쪽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급망 관련 코멘트를 확인해 보시면 1분기에 AI 제품을 출시하면서 핵심 구성 요소의 가용성 문제가 발생했으나 지난 몇 달 동안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일부 2월 주문이 생산 및 배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아래를 보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주요 부품의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코멘트를 냈고 강한 수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백록으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드밴스드 AI 서버에 필요한 신규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 발생한 병목이며 회계년도 2024년까지 계속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소통이 있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각종 업체로부터 할당량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게 좀 더 많이 전해줘야만 더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일 엔비디아의 반응은 마이너스 5% 하락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추가로 하락하여 현재 5일 사이 마이너스 9% 하락한 상태인데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중 공급망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CEO와 CFO는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이미 1분기부터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이 충분할 것이냐 라는 언급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CFO와 CEO는 하반기에 공급을 많이 확보했고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애널리스트들에게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질문에 답하면서도 하고 에버코어와도 질문에 답하면서 얘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질문에서 답하면서도 엔비디아도 똑같이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버 OEM이나 서버향 솔루션을 파는 기업들과 달리 엔비디아는 잘 기억해 보신다면 비교적 코로나 시기에도 공급망 관리를 우수하게 마친 기업입니다. 이어서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6월 14일에 참여했던 런던 컨퍼런스에서도 CFO가 말한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약 2주 뒤에 나스닥 런던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CFO가 말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에 중요했던 건 가시성이 좋아진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공급 병목 문제는 6월 말부터 8월 초가 핵심이고 이 구간에서 주요 AI GPU 혹은 AI 서버 렉에서 발생한 기타 구성 요소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이것은 다소 늦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디에 어느 구조로 설치할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좋아졌다는 발언이었죠. 당시 CFO의 초점 또한 더 나은 가시성을 확보했으므로 이제는 공급 조달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보냈습니다. 이 시점이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6월 초에 잘 기억해 보신다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만의 TSMC와 폭스콘의 경영진을 만났다고 전해지고 7월 중순에 AMD 리사 수가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밝혀진 뉴스이지만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할 때 시점상 엔비디아는 4월부터 압도적인 수요를 받기 시작했고 6월에는 이미 올해의 예상 판매량을 모두 완판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급망을 찾아 협력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엔비디아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TSMC의 1순위였던 엔비디아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나서 2순위인 AMD에게도 영향이 올 것 같자 대만행을 택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슈퍼마이크로발 하락이 있었던 첫날 그날 CT와 모건스탠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CT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은 H100과 A100 판매 증가에 따른 기존 AI GPU 대비 ASP 개선이 1차로 있을 것이고 2차로 A100 대비 2.5배 혹은 3배 비싼 약 3만 달러에 달하는 H100의 판매 증가에 따른 ASP 개선이 2차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수요가 계속 유지될 때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다소 공격적인 코멘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건스탠은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줬는데요. OEM의 전망이 엔비디아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고 그리고 재고 조달 능력이 OEM들 사이에서 제한됐던 것은 맞지만 3분기에는 OE향 GPU 할당량도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의 엔비디아 AI GPU 할당 우선순위는 하이퍼스케일러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들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우나 어도비 같은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그리고 자체 통합 서버 제품인 DGX 서버 쪽으로 우선 배정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4년까지 그 규모는 알 수 없고 계속해서 가시성은 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의 컨센 상회 비트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레이즈를 비트앤레이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며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의 단기 공급 병목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뿐이므로 지금 좋을 것인지 나중에 좋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사이 공급과 수요에 관련된 인터뷰가 추가로 들어와서 조금 더 명확해진 듯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요한 공급 부분에 대한 대만 디지타임스발 뉴스였습니다. TSMC의 패키징 라인이 완전 가동되고 하반기에 매월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엔비디아 H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인터뷰 결과 엔비디아의 AI GPU 서버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퀀타와 위스트론,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슈퍼마이크로 등은 급등할 수 있었던 실적을 다 못 냈다는 것이죠. 해당 OEM들은 엔비디아의 H백 우선 공급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TSMC도 빠르게 패키징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8월 이후로 H백의 생산량이 MOM으로 매월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이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OEM들이 서버 재고가 줄어든 건 맞고 3분기부터 GPU 할당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할당량 우선순위에서는 특정 서버 OEM보다 다른 쪽으로 먼저 줘서 그렇다는 얘기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면에서는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가 이번 주 베런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였습니다. 다른 내용도 충분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H100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기자님께서 H백을 구매하게 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문에 코어웨브 측은 대부분 합리적인 물류 추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현재 코어웨브 측은 내년 2분기와 3분기에 설치하기 위한 H백 구매를 시작했다고 말했죠. 따라서 내년 2분기까지는 대략 완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내년으로 갈수록 매월 공급량이 월마다 크게 늘 것을 가정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도 압도적인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 대만의 디지타임스, 베런지의 코어웨이브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7월 말에 업계 관계자의 발언으로도 체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쓴이 수하일은 생성 AI 스타트업인 플레이그라운드 AI의 대표인데요. 수하일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 7일간 많은 벤더사와 얘기를 나눈 결과 엔비디아는 올해 공급량을 모두 매진시켰고 내년 1월까지는 모두 팔았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현재 주문 대기열을 처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고객한테 먼저 주는 것이 좋을지를 신경 쓰면서 골라서 보내고 있는 상태다. 이 두 가지 코멘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결국에는 CT, 모건 스탠리, 대만 디지타임스와 베런지 그리고 수하일의 얘기를 통해서 체크한 결과 첫 번째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얘기한 것처럼 6월과 7월에 AI GPU 재고가 줄어든 것이 맞는 것 같다. 원래 150만큼 더 팔 수 있었는데 120에서 130만큼 팔다가 갑자기 병목으로 110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생산이 멈췄다는 것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체크할 때 8월부터 TSMC의 패키징 캐파를 늘리면서 3분기에는 다시 매월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엔비디아의 AI GPU 할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고 있으며 하이퍼 클라우드 및 대형 엔터프라이즈나 대형 스타트업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일부 서버 OEM들은 후순위에서 밀려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도 서버 OEM 전망이 엔비디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H백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내년 1분기 내지는 2분기까지는 완판된 상황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주요 기업들은 내년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구매 계약을 진행 중이란 점이죠. 이 정도가 애널리스트 코멘트와 공급망 인터뷰를 요약한 결과로 추려집니다. 이번 주 네이버 컨텐츠 중 무료 컨텐츠로는 신재생에너지와 노후 전력망에 대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왜 송전망과 BESS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더 늘 것임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